최 다니엘의 낭독, 토니오 크레거. 안녕하세요. 탤런트 최 다니엘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읽으실 책은 조금 수준이 있는 책이에요. 토마스 만의 토니오 크레거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이 책을 한마디로 짧게 소개를 하자면 이 시민 정신과 어떤 예술 정신, 또 삶과 예술, 시민과 예술가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다루고 있는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의 초기 작품이에요. 네. 요즘 한참 화제인 그 김영란법의 김영란 전 대법관이 강연 중에 사춘기 때 이 책을 읽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책이기에 그분이 그런 충격을 받으셨는지 우리도 한번 그 충격 속으로 빠져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겨울 해는 지질한 빛으로 우유처럼 흐리고 겹겹이 쌓인 구름에 가려 맥없이 비좁은 거리를 뒤덮고 있었다. 박공구조의 집들이 늘어선 골목 안으로는 눅눅한 바람이 휘몰아쳤다. 게다가 이따금씩 얼음도 눈도 아닌 부드러운 우박 같은 것이 떨어졌다. 학교 시간이 되자 포장된 봉당을 지나 새로 된 교문을 벗어난 아이들이 친구들과 헤어져 집을 향해 종종 걸음을 친다. 큰 아이들은 점잖게 책가방을 왼쪽 어깨에 높이 올린 채 오른팔로는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듯 점심을 먹으러 갔고, 꼬마들은 신이 나서 깡총깡총 뛰는 바람에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긴다. 물개 가죽 가방 속에서는 학교에서 필요한 온갖 잡동사니들이 달그락거렸다. 그래도 위험을 보이며 걸어오는 상급반 선생의 책넓은 모자와 주피터 수염을 발견하고는 모두 여기저기서 의젓한 눈치를 보이고 모자를 벗는다. 이제야 오는구나, 한스. 오랫동안 길 복판에서 기다리고 섰던 토니오 크레거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교문에서 나와 친구들과 같이 길을 가던 한스에게 웃음을 띠고 다가섰다. 왜 그래? 하면서 한스는 의아해서 토니오를 쳐다보았다. 아, 참 그렇지. 그럼 조금만 더 같이 걷자. 토니오는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더니 그의 눈이 흐려졌다. 한스는 오늘 낮에 같이 산책을 하자 했던 자기와의 약속을 잊었다가 이제야 비로소 생각해냈단 말인가. 그런데 토니오는 한스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둘이서 산책할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던 것이다. 그럼 잘 가, 다들! 이렇게 한스 한재는 자기 친구들한테 말했다. 나는 크레거하고 같이 가야겠어! 그러곤 다른 아이들이 바른 편으로 가는데 이 두 아이는 왼쪽 길로 접어들었다. 한스와 토니오는 학교 후에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것은 이 두 아이의 집에선 4시나 되어야 비로소 점심을 먹기 때문이었다. 아이의 부친은 대상인들이었고 공직에도 몸담고 있는 그 도시의 유지들이었다. 한젠의 집안은 이미 대대로 아래 강가에 광대한 목재 적재소를 가지고 있어 거창한 제재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원목들을 다듬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토니오는 영사 크레거 씨의 아들이었고 그 집에 넓고 검은 상호가 찍힌 곡물 자루들이 매일같이 어디론가 실려나가는 것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조상 대대로 살아온 크고 오래된 저택은 시내에서 제일 당당한 것이었다. 이 두 아이들은 많은 친척들 때문에 줄곧 모자를 벗지 않을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14살짜리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곤 했다. 두 아이는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옷은 따뜻하게 잘 갖춰 입고 있었다. 한스는 어깨와 등허리에 수병들이 입는 넓고 푸른 칼라가 달린 짧은 선원 같은 옷저고리를 입었고, 토니오는 띠가 달린 잿빛 반코트를 입었다. 한스는 짧은 리본이 달린 덴마크 선원 같은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 밑에선 엷은 금발머리가 찰랑거렸다. 그는 아주 잘생겼고 몸매의 균형이 잘 잡혔으며 어깨는 넓고 하체는 날씬했고 부리부리하게 쏘는 듯한 눈초리였다. 그러나 토니오의 둥근 가죽 모자를 쓴 갈색인데다 아주 남국적인 예리한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에는 너무도 무겁게 느껴지는 눈꺼풀로 덮인 어둡고도 섬세하게 그늘진 눈이 몽상하듯 왠지 수줍은 듯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입과 턱은 퍽이나 부드럽게 보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듯 느리고 고르지 못했으나 한스는 검은 양말을 신은 날씬한 다리로 그와는 달리 아주 탄력 있고 절도 있게 걸었다. 토니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괴로워했다. 그는 얼마간 비스듬히 자리한 눈썹을 짓모으고 입술은 휘파람을 불 듯 오므리고서 옆으로 머리를 기울인 채 먼 데를 쳐다보았다. 이런 태도와 얼굴 표정이 그만의 특징이었다. 벼랑간 한스는 제 팔을 토니오의 팔 밑으로 집어넣으면서 고개를 돌려 그를 살펴보았다. 한스는 무엇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몇 걸음 더 가는 동안 토니오는 여전히 잠자코 있었지만 그래도 곧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잊어버렸던 것은 아니야, 토니오. 한스는 이렇게 말하고 길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이렇게 습기가 차고 바람이 불어서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렇지만 그까진 날씨쯤 상관없어. 날씨가 나쁜데도 네가 기다리고 있어서 난 신이 나는걸? 난 네가 벌써 집으로 갔으려니 하고 골이 났었거든. 이 말을 듣는 순간 토니오의 마음은 온통 뛸 것 같이 즐거운 기분이 되었다. 그럼 우리 뚝 너머로 가기로 하자. 토니오는 활기띤 목소리로 말했다. 밀렌 뚝길을 올라가서 홀스텐 뚝길을 넘어 너의 집에 데려다 줄게, 한스. 그런 다음 나는 혼자 집으로 갈 거야. 걱정 없어. 다음에 네가 우리 집까지 나를 데려다 주면 되니까. 크레거는 자기가 쓴 시가 담긴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이 자신의 실수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동급생들에게나 선생들한테서까지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는 영사 크레거 씨의 아들로서 한편으로 이런 일에 저항한다는 것이 미련하고 천박한 일처럼 생각되어 동급생이고 선생이고 간에 멸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게다가 그들의 저속한 태도는 그에게 더욱 반발심을 느끼게 했고, 또한 그는 그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유난히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를 쓴다는 것은 방종한 일이며 본래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 그것을 의외의 짓이라고 생각하는 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시를 쓰는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집에서 시간을 헛되게 보냈고 수업 시간에도 태만하고 다른 일에 골몰했기 때문에, 게다가 선생들에게도 나쁜 인상만 주었기 때문에 늘 딱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를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럴 때면 그의 아버지, 생각에 잠긴 듯한 푸른 눈을 가진 언제나 들꽃을 단추구멍에 꽂은 키 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이 신사는 여간 화를 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토니오는 피아노와 만돌린을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검은 머리의 불같은 성질의 어머니가 좋았다. 그는 자기가 변변치 못한 것을 어머니께서 못마땅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 기뻤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는 아버지가 노여워하는 것이 훨씬 위험있고 존경할 만한 것이라 느꼈고 야단을 맞아도 마음으로는 아버지가 꼭 옳다고 생각했으며 어머니의 웃어넘기는 무관심한 태도는 참되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 토니오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곤 했다. 하여간 나는 나대로 살면 그만이지. 어른들이 내 비위를 맞추고 혹은 음악으로 나를 달래며 아무래도 좋다고 내버려 두지 않고 화를 내어 나를 꾸짖고 벌 세우는 것도 옳은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우리는 푸른 마차를 타고 다니는 집시도 아니고 점잖은 사람들이며 영사 크레거 집안이고 크레거의 가족이 아닌가.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나는 왜 이렇게도 이상할까? 만사가 뜻에 맞지 않고 선생들하고는 싸우고 다른 아이들과는 서먹서먹하니 무엇 때문일까? 착하고 진실하며 평범한 다른 아이들 좀 봐. 선생들이 그들에겐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그들은 시를 쓰지도 않으며 오로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당당하게 모든 사람과 통할 수 있다고 반드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아마 속이 편할 테지.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러다가 내 모든 것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이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인생에 대해 숙고하는 습관이 한스 한젠에 대한 토니오의 우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가 한젠을 좋아했던 것은 첫째,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한 한스 한젠이 어느 점에서나 자기 자신과는 정반대로 대립되는 존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한스 한젠은 우등생이었을 뿐 아니라 발랄하고 씩씩한 아이여서 마치 영웅이나 된 듯 말도 타고 수영도 하며 체조도 잘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귀여움을 받았다. 선생들은 한스에게 아주 홀딱 반했고 성을 빼고 이름만 불렀으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추켜 세웠다. 친구들은 그의 호감을 사려고 서둘렀고 거리에 나서면 신사숙녀할 거 없이 그를 붙잡아 세우고는 그의 덴마크 선원들이 쓰는 모자 밑으로 내린 금발머리를 잡고 말하는 것이었다. 잘 있었니, 한스 한젠? 네 머리칼은 보기에도 좋구나. 또 1등이냐? 아빠나 엄마한테 안부 전해다오. 참 훌륭한 아이로구나. 한스 한젠은 이런 아이였다. 토니오 크레거는 그와 알게 된 뒤부터 한스를 쳐다볼 때마다 동경을 느꼈는데 그것은 가슴페기에 못을 박는 것처럼 타오르는 시기심에서 나온 동경이었다. 너처럼 그렇게 눈이 푸르고 너처럼 단정하고 누구하고나 단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는 늘 정말 얌전하게 누가 보아도 우러러볼 만한 짓만 하는구나. 숙제가 끝나면 말 타는 연습을 한다든지 실톱 세공을 해본다든지 또 방학이면 바다로 가서 배를 젓고 요트를 타고 수영을 하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나는 게으름만 피고 모래 위에 넋을 잃고 누워 바다 위를 스쳐 신비스럽게 변화하는 바다의 표정이 재롱을 피우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 네 눈은 그렇게 빛날 수밖에. 나도 너같이 될 수 있다면. 그는 한스 한젠같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런 소원은 아마 결코 본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한스가 사랑해 주기를 뼈저리게 바라고 있었다. 그는 자기 식대로 한스의 사랑을 구했으니 그것은 찬찬하며 은근하고 헌신적이며 괴로워 못 견디는 우울한 구애였는데 이 우울은 토니오의 이방인다운 외모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강렬한 열정보다도 더욱 심각하고 깊이 파고들어 불붙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토니오의 구애는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 어쨌든 한스는 그 아이에게서 어떤 뛰어난 점, 즉 어려운 이야기를 입에 쉽게 담을 수 있는 표현의 재간을 우러러 보았고 토니오가 자기를 위해 각별히 강렬하고도 부드러운 마음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고 또한 그의 응대해 줌으로써 많은 행복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질투나 환멸의 쓰라림도 주었고 정신적으로 손을 잡아보려는 헛된 고생도 시켰던 것이다. 요즘 나는 참 좋은 것을 읽었어. 정말 훌륭했지. 하고 토니오가 말했다. 그들은 뮬렌 거리에 있는 잡화상 이베르젠의 가게에서 10페니힐을 주고 산 사탕을 봉지에서 같이 꺼내 먹으면서 걸었다. 너도 꼭 읽어봐, 한스. 다른 게 아니고 실러의 돈 카를로스인데 보고 싶으면 내가 빌려줄게. 그만둬, 토니오. 그건 내가 읽을 것이 못 돼. 난 내 말 그림책이나 보지. 이것 봐. 정말 멋있는 그림이 그 속에 있더라. 정말이야.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오면 보여줄게. 고속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천천히 뛰는 말도 있고 빠르게 달리는 말도 있어. 그리고 도약하는 말, 평상시엔 빨리 뛰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세를 볼 수 있어. 그렇게 여러 가지야? 토니오는 차분히 말했다. 와, 참 굉장하겠다. 그렇지만 돈 카를로스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야. 그 속에 정말 좋은 장면이 있어. 일단 보면 알겠지만 누구나 충격을 받을 만하고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폭발한다고? 한스 한제는 물었다. 무엇 때문에? 예를 들면 왕이 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 왕이 후작한테 속아서 운단 말이야. 근데 이 후작도 왕자를 위해서 왕을 속였을 뿐이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후작은 왕자를 위해 희생하는 거지. 그런데 내실에서 왕께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옆방에서 새어나왔거든. 우셨다. 임금님이 우셨다. 이렇게 궁궐내 신하들은 온통 깜짝 놀라고 발칵 뒤집히게 됐는데 그게 말이지 그 왕은 아주 고집불통이고 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왕의 울음을 난 잘 이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난 그 왕자하고 후작을 한데 합친 것보다도 그 왕이 훨씬 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늘 혼자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던 왕이 간신히 신복을 한 사람 찾았다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배반을 하게 되니. 한스 한제는 고개를 돌려 토니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 토니오의 얼굴에 나타난 알 수 없는 무엇이 한스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넣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한스는 벼랑간 다시 자기 팔을 토니오의 팔에 끼며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왕을 배반한 거지, 토니오? 한스의 관심에 토니오는 마음이 들떴다. 그건 말이야. 하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브라반트와 플란데른으로 갈 편지가 모두 저기 에르빈 임머하리 온다. 토니오는 입을 다물었다. 땅속으로 꺼져 없어졌으면 좋겠군. 저놈의 임무할 녀석. 하고 토니오는 생각했다. 왜 하필 이런 때에 나타나서 회방을 놓는 거야. 제발 녀석이 같이 따라와서 끝까지 말 타는 이야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